페이지 172페이지 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2예요. 임대차요. 우리가 이제 오늘 뭐를 했냐면, 먼저 이제 담보책임을 봤죠. 담보책임은 보통 한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담보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요. 특별법이니까요. 그 다음에 실명법은요, 한 문제 이상 두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법에 나오면 세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임대차에서는요, 작년은 세 문제인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두 문제 이상이 나오죠. 많이 나올 때는 네 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법에서 모두 10문제가 나오는데요, 네 문제 나오면 뭐 엄청나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문제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민법의 임대차를 알고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요,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있죠?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임대차를 좀 더 연장시킨 것에 불과해요. 근데 이제 내용 자체는 좀 많이 다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임대차하고 약간 다른 게 전입신고라든가 확정일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좀 약간 특이성은 띄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하려면 적어도 전세권 있죠. 전세권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있죠. 여기 임대차하고,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하고, 그 다음에 건물 임대차 있죠. 주택 임대차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중개사협회에서 이제 국토교통부에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뭐 해가지고요, 자기네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중기 계획인가. 여기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앞으로 이제 주택하고 상가를 뺀 나머지 건물들 있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를 제한을, 그러니까 뭐 한도를 풀어달라 이 말이죠. 의뢰인하고 누구죠? 중개업자하고 뭐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개사 협회하고 이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그 변호사들이 중개에 대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떼어든 적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변호사들이 패소해가지고 좀 다시 이제 항소로 해가지고 좀 올라가 있어요. 아마 뭐 1심에서 패소했으니까요, 여전히 패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장기 계획으로 뭐가 있냐? 중개사의 자격증을요, 수요를 좀 조절해 달라, 이런 게 있어요. 수요 조절. 그래서 수급 조절해가지고 작년에요, 상당히 좀 꽤 어려웠죠. 작년에는 10,000명 넘게 합격자가 부족했죠. 그래서 재작년에 28회 때 28,700인 합격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18,000 정도 합격을 했죠. 그래서 10,000명 가까이가요, 탈락이 됐죠. 그래서 이제 보면 대부분 이제 탈락자들이 왜 탈락자가 많냐면, 2차만 공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탈락을 했죠. 2차만요.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고, 또 2차만 공부한 사람들이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 1차를 합격하면 2차를 합격한 걸로 착각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건 공중에서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는 만약에 1, 2차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2차 공부를 죽자사자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한 판이잖아요. 근데 공중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희한하게 점수가 이렇게 1, 2차를 동시에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도 1차를 만약에 어렵게 합격을 하잖아요. 점수가 여유 있지 않고, 사실 그렇게 되면 거의 뭐가 똑같냐? 뭐 실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연히 합격한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자기 실력으로 인식을 하는 희한한 성격이 있더라고요. 공인중개사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에서 작년에 거의 10,000명 가까이가 다 2차만 봤던 사람들이 다 떨어진 것으로. 왜냐하면 1차 합격자가 2만 5천 정도 됐거든요. 2만 얼마 됐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18,000명 합격했는데, 학원에서 보면 1차, 2차 동차로 합격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재수도 하고 막 사람들 학원 많고, 그런 데는 1, 2차 동차로 합격한 사람들만 2차 빼고도 1, 2차 동차로 합격한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 데서 보면 작년에 50명 정도 합격했다, 이런 1차만 합격해가지고 2차만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한 25명, 20명, 이렇게 30명 가까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의 다 탈락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공부는 민법이 공시법하고 중개사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알겠죠? 그럼 민법을 모르면 중개사법하고 공시법에서 등기법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1차를 과목을 공부하지 않잖아요. 2차만 공부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개사법하고요, 특히 등기법 공부할 때 좀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지금은, 전에는 어떻게 했죠?
저는 이렇게 1차 하나, 2차 하나, 3개를 같이 봤거든요. 3개를, 2차를 3개 해주고요. 이걸 없애고, 중기사법하고 공법하고 하나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공시세법 또 하나 이렇게 보고, 따로따로 보잖아요. 3번 보죠. 3번 보죠. 1차. 그 다음에 2차, 여기 공시세법 2차 이렇게 보죠. 여기서 중기사법하고 공시법 보고, 공법 시험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공시세법 이게 따로 보죠. 40문제요. 예전에는 공시세법이 공법에 비해서 과락자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공시세법이 공법보다 과락자가 더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과목 하나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이에요. 이번에 이제 주택거래사 시험이 내년에 바뀌거든요. 주택거래사가 올해 어떻게 보냐면 민법하고 시설개론하고 그 다음에 해결을 3개를 한꺼번에 봤어요. 근데 민법하고 시설개론하고 같이 보고요. 아마 해결만 따로 보나?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따로. 그럼 이제 여기서 가락자가 이제 톡 정하겠죠. 알겠죠? 따로 40문제만 별도로 보기 때문에요. 시간 배분은 전혀 안 되죠. 이 사람이 주택거래사 하는 사람들은 민법이 제일 쉽게 나와요. 그 중에서요. 민법을 무조건 80점을 맞아야 돼.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법에다가 모든 것을 올인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요. 여기요. 이 해결은 계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민법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40분 안에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남은 시간을 시설이나 해결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과락자가 많아지겠죠. 눈에 뻔하죠. 과락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요. 사람들이 이제 뭣도 모르고 지금 올해는 이것만 공부하겠죠. 민법에 또 치중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과락자가 많으면 내년에 또 여기에 또 치중하겠죠. 여기에 치중하면 또 이게 또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럼 뭐 엉망이 되는 거죠, 이제요. 알겠죠? 근데 지금 2차 과목이 지금 그런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2차는요. 여전히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죠. 작년처럼 똑같이요. 그러면 1차를 차라리 동차로 보는 것이 훨씬 더 공부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공시법이라는 것은 사실 민법의 물권법하고 똑같거든요. 물권법에서 좀 더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의사법이 있고요. 그래서 중의사법을 기본적으로 몇 점 이상 맞아야 된다? 아무리 보면 80에서 85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는요, 다른 과목은 2차 과목에서 공법에 목숨 걸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2차 과목에 먼저 뭐를 목숨 걸어야 된다? 중개사법을 일단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80점 이상 맞은 사람이 2차를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중개사법 60점 넘으면 그건 됐다고 생각을 해. 그러고 나서 공법에다 축자사자 공법에다 올인해. 이런 올해 같은 시험은요, 선생님들 딱 얘기했어요. 올해 같은 시험은 무조건 26개에서 27개가 최고 점수다. 그러니까 26개, 27개. 그러면 24개가 60점이잖아요. 그러면 70점이 최고 점수라는 거죠. 70점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학원 출신 중에서 77점인가 75점인가 맞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아마 최고점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나오고 대부분이 다 몇 점이에요? 50점대죠. 50점, 40 몇 점 이렇게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도 조금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요, 중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잡아야 되죠. 알죠? 1페이지부터 중개사법은요, 끝까지 따닥따닥 양도하면 안 돼요. 이 잡지 잡아가지고 그걸 암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 쉬운 문제를 풀든 어려운 문제를 풀든 무조건 얼마나 더 맞아야 돼요? 85점 이상은 무조건, 80점, 85점 이상은 무조건 맞아야 돼요. 왜냐면 공시세법이 마지막 한 과목 보잖아요. 이게 60점 넘기가 만만치 않단 말이죠, 이게. 알죠? 공시세법이 실적으로 세 개, 법이 3개죠. 세법, 지적법, 그다음 등기법 3개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요. 그래도 50점 맞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되게 편해요. 50점 맞는다고 하면 지적법이 14문제, 12문제 나오잖아요. 12문제에서 10문제 맞추면 되거든요. 그럼 몇 점이에요? 25점이잖아요. 나머지요, 세법이 16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공시법이요, 12문제 나오죠. 그러면 28문제죠. 28문제에서 10문제만 맞춘다고 생각하면 되게 편한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50점 이상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충분히 그거 맞출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공시 같은 경우는 물권법을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점수가요,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구조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공법이 조금 문제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공법은 아마 누가 하더라도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나올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알겠죠? 나오지 않는 부분을요, 공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무슨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민법에도 보면 집합건물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집합건물법은 사실은 점수가 시험 문제에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강의를 하려면 3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3시간에 걸쳐서 한 문제를 맞춘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강의를 사실 다른 학원에서는 아예 하지도 않지만, 알겠죠? 다른 학원은 가등기담보법, 실명법, 부동산 뭐죠? 집합건물, 이 3가지는 거의 다 강의를 안 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건 좀 잘못됐죠.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조금 문제가 돼요. 그런데 물론 강의는 하죠. 하는데 약간 그래도 한 번 듣고 나면 그래도 또 편해요. 그런데 공부하려면 약간 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좀 선택을 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가 이미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확정을 토요일 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못 듣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표를요. 그래서 수하고 목하고 여기 금하고 토하고 일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요. 월요일 날은 개론이죠. 개론을 하고 쉬고요. 화요일 날이 뭐죠? 중개사죠. 중개사법인데 이 중개사법 선생님 중개사법이 끝나고 나서 1시간 후에 학개론 강의를 해요. 그래서 중개사법 선생님이요. 알겠죠? 이 선생님은 원래 개론하고 중개사법 2개를 같이 강의를 하고요. 작년에 여기 학원에서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했던 분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계산 문제를, 특히 계산 문제 있죠? 이런 계산 문제 하는 건 공식과 관계없이,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계산 문제 풀려면 어렵잖아요. 공식을 하지 않고 선생님이 워낙 수학을 잘하니까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끔 그냥 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알겠죠? 그래서 하고 이번 다음 주에 이제 첫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는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몇 문제를 골라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그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세법이죠? 세법인데요. 여기는 오후에는 일단요, 강의를 일단 지금은 줄이려고요. 나중에 이제 보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또 여기서 또 강의를 하고요. 여기 목요일 날은요, 민법을 하잖아요. 민법을 하는데 여기 오후에 이제 특강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속 특강을 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수요일은 줬고요. 그다음 금요일이 뭐냐면 공법이죠. 공법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요. 뭐죠? 토요일이 공시죠. 공시인데요. 여기서요. 민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오후요. 특강을 한 번 정도 할 거예요. 한 번요. 알죠? 오후에 3시부터 하는데 민법 보강을요. 한 번 정도 할 거예요. 알겠죠? 보강. 한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 선생님이요. 이렇게 민법을 할 건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오후에요. 어떻게 할까요? 공시법 선생님하고 통화를 해봐가지고요. 민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첫 강의잖아요. 강의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을 하도 민법을 빨리 하고 싶어 해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학원 실장님한테 계속 물어본대요. 강의를 계속 한다고. 그래서 이걸 제가 보강을 해야 되는데 한번 특별법 있죠. 주택하고 상가 이걸 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는 그냥 그 선생님한테 그러면 민법을 먼저 한번 민법을 자기가 어떻게 강의를 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기본서로예요. 이건 기본서로. 기본서라고요. 여기도 학개론은요 기본서로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서로. 그래서 2개 기본서라고, 여기는 특강은 여기서 문제풀이 하고요. 여기 요약집으로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인데요. 여기서 민법 국학성 일요일 날은 2월요. 구정 끝나고 둘째 주 일요일 날이요. 2월. 구정 있죠? 끝나고 일요일 날이요. 여기서는 공법 교수 있죠? 저 작년에요. 원주에서 했던 선생님이 계세요. 알겠죠? 그래서 한장공법 혹시 들어본 거기 있는데 그 선생님 오셔가지고 일단요 기초에서부터 심화 과정까지. 그러니까 보통은 뭐냐면 여러분요 뭐 기초 과정, 심화 과정 사실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원에서. 왜냐하면 학원에서 보면 양이 많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강의를 60%만 하는 거예요. 60% 해놓고 기초를 해놓고, 여기다 10% 던져 70% 해가지고 기본이라고 해놓고, 80%를 해가지고 뭐 심화를 해놓고 뭐 100% 하면서 요약이라고 이렇게 많이 써놓은 거지. 그 말은 뭐냐? 중간에 다 빼먹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말만 심하고 기본이고 뭐지 고급이지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의는 뭐냐? 이 선생님이 와서 계속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선생님 강의는 뭐를 할 수 없냐면 공개 오픈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다른 데하고 뭐냐면 동영상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다른 데도 동영상 촬영을 못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있죠. 공법요. 기초부터 심어가지고 그냥 전 범위를 한 번 와서 강의하니까요. 그래서 8주든 9주든 10주든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한 번에 다 끝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 한 2주, 한 8주에서 10주 정도 걸린다니까요. 8주. 그리고 만약에, 예? 예, 일요일마다 해요. 그렇죠? 이 선생님이 다른 데는 못 와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사람만 와서 들으세요. 알겠죠? 이 선생님은 그 다른 데 강의가 있어가지고 다른 시간을 못 오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 얘기를 할 건데 오후는 내가 보니까 1시부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10시부터 해서 2시까지 하든 10시부터 해서 5시까지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 4주나 5주에 끝내고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은 한 8주에서 10주 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왜냐하면 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선생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동영상은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학생들 찍기는 찍을 거예요. 근데 찍는데 개별적으로 동영상을 드릴 거예요. 개별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공개 노출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개 보면 홈페이지에 나타나지 않는데 여러분 수강생들 보면은 여러분 보면은 개인 수강실 들어가죠? 네. 그러면 여러분 학원 수강생들만 볼 수 있게끔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이 선생님은 동영상이 다른 회사하고 전속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공개가 노출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노출을 못 시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는 게 낫지 나중에 와서 하면 문제고요. 그래서 1월달 정도에 여러분들요 우리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고 어느 정도 진도 듣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나가니까 진 2번이나 똑같이 2번 듣는 거죠. 바로 들으면서 바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크게 이것은 시간을 좀 내서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10시에서부터 설명을 약속을 해봐야 되는데 몇 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좀 길게 하면은 8주나 10주 정도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니까요. 한꺼번에 하니까 아마 10주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됐죠 지금? 네. 자, 임대차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하겠죠. 동영상. 예, 맞습니다. 맞는데, 왜냐면 계약 조건이 있어가지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동영상 노출은 전체적으로 노출이 안 되니까 노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개별적으로요.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어가면 바로 바로 되게끔 돼 있고 또 그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꺼번에 전부 다 강의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동영상을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좀 귀에 익숙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계공을 2번씩 하니까요. 제 생각에는 특히 여러분들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범 선생님이 한 개론이 크게 학생들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학생들보다 여기 학생들이 개론 접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여기 학생들 개론이 좀 쉽다겠는데 다른 데 학생들은 민법에 비해서 개론이 쉽기는 했어도 그래서 다른 데 보면요. 그렇게 개론 점수가 이렇게 높거나 그러진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아마 일단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첫날은 문제 있죠? 문제 개선문제 하는 방법하고 하고요. 두 번째부터는 기본서 있죠. 기본서를 가지고 오후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민법도 기본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공법 있죠. 공법은 기본서를 할까 그렇지 않으면 그 선생님이 혼자 강의를 좀 이 빠른 시간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본서를 강의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어서 그 선생님한테 요약집을 달라고 할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가 이제 암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기본서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는 요약집이 있어야지 그걸 우리가 적은 거를 보고 큰 걸 보기에는 쉽거든요. 큰 걸 보고 적은 걸 보면 요약이 되고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요약집으로 강의를 달라고 할까. 그래야지 자기도 강의하는데 편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강의를 듣다 보면 그냥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약집 강의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론은 이철 선생님이 지금 요약 노트를 하고 있잖아요. 민법은 강의 노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다 기본서를 하고요. 공법은 지금 기본서로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이동 선생님은 요약집을 달라고 해서 강의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고 동영상은요 절대로 노출 안 되니까요. 혹시
그 강의를 못 듣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알겠죠?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이 좀 듣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알겠어요? 자, 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를 보면 우리가 이제 채권법이죠. 채권법은요, 임의 규정이란 말이죠. 임의 규정이요. 그래서 임의 규정 이렇게요. 그래서 채권법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소수자를 보호하죠. 이러면 소수자를 뭐라 하냐면 한마디로 하면 힘이 없는 사람이죠. 숫자가 아니고 힘이 없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을 지닌 사람을 다수라고 그래요. 그래 이런 보면 민주당을 다수라고 그래. 야당을요, 야당 국회의원 수가 더 많잖아요. 야당을 소수자라고 그래. 소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수자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란 건 뭐냐? 민법의 법 규정이죠. 법 규정보다 임차인, 법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뭐 한다?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말이죠.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 말이죠. 법 규정보다 임차인한테 유리하죠. 유리하다 그럼 이것은 무효. 임차인한테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유효, 불리하면 무효. 이것을 편면적 강행이죠. 그러니까 임차인만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요, 임대인한테는 그것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래서 임차인만 오직 보호하는 것이고, 임의 규정은 뭐죠? 임의 규정은요, 법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하든 임차인에게 불리하든 무조건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유효. 이것을 뭐냐?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법 규정보다 임차인한테 불리해도 유효가 돼. 이게 중요해. 그런데 편면적 강의 규정은 불리하면 무효가 돼. 유리할 때만 유효가 돼. 알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불리해도, 임차인한테 불리해도 유효가 된다. 이게 뭐가 있냐? 비용 상환 청구권이고요.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시기요. 차임 지급 시기. 그 다음에 차임 월세 주는 시기 있죠? 차임 지급 시기.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렇게요. 양도와 전대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뭐란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비용상환 청구는 여기에 필요비가 있고요. 뭐가 있어요? 유익비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냐? 다음 중에서 임의 규정이 아닌 건 1번 비용상환청구권, 2번 필요비상환청구권, 3번 유익비상환청구권, 4번 임차권 양도와 전대, 5번 부속물 매수청구권. 그래서 5번이 정답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것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 알겠죠? 특히 말 뜻을 이해를 해야 돼. 법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그 합의가 유효인 것. 그걸 뭐라 한다? 임의 규정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한번 봐봐요. 강행 규정은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고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유효죠. 임의 규정은요, 비용상환 청구권, 차임 지급 시기,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죠. 그런데 임차인에게 유리해도 유효, 불리해도 유효. 이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임의 규정 거기에 까맣게 된 거 있죠? 네. 거기는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맨 밑에 봐봐요. 오른쪽에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 비용상환 청구권에 보면 이런 뭐라 나왔어요? 여러분 전세권하고요, 전세권 별 하나고요, 임차인 별 하나예요.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권이 없고요, 유익비 청구권만 있고요. 임차인은요, 필요비하고 유익비 모두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임차인은 필요비 청구권이 있다. 전세권자는 뭐가 없다? 필요비 청구권이 없다. 그러니까 벽지를 전세권은 누가 발라야 된다? 전세권자. 임대차는 누가 바른다? 집주인, 임대인. 그래서 보면 임대인은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임대인이 벽지를 바른다 이런 말이에요.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임대차의 의의를 봐봐. 그 밑에 173페이지요. 거기 뭐라 나왔죠? 제1번은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뭐를 지급? 줄고 차임을 지급. 그래서 여러분요, 반드시 임대차는 차임 월세를 지급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2번은요, 임대인의 목적물에 대한 임대할 권한이 없더라도 가로먹고, 임대할 권한이 없다. 이걸 말한다. 이퀄 타인 소유물이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은 뭐가 된다? 유효이다. 유효. 알겠죠? 유효이다. 이렇게. 4번하고 5번을 묶어. 4번하고 5번을 묶어 가지고 별 하나에. 임료가 뭐냐? 차임이에요. 차임을 지급하였다. 그 다음에 5번은요,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 모든 증명 책임은 누가 진다? 임차인이 부담하고, 특히 까맣게 된 건요,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이렇게 돼 있죠. 화재 원인이 잘 모르겠어. 그러면 누가 그것을 입증한다?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말이죠. 화재가 어떻게 되냐? 같은 임차인. 한번 봐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요. 우리는 임대차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권리가 중요해요? 임대인의 의무가 중요해요? 의무가 중요하죠. 임차인의 권리가 중요해요? 의무가 중요해요? 권리가 중요하죠. 알겠죠? 그런데 임차인의 의무는 뭐예요? 물건을 잘 보관했다가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인도를 해야죠. 인도를 못하게 되면 책임을 지죠. 근데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화재가 뭐 때문에 발생했다? 딱 화재 원인이 딱 나오면 임대인이 잘못했는지 임차인이 잘못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는 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밤에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어. 근데 뭐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지는 거예요. 왜요? 임차인은 물건을 잘 보관했다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주인한테 기간이 끝나면 원상태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원상태로 인도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져. 그런데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을 왜 또 임차인이 입증을 지냐? 원래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지 보증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임차인이 임들한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임차인은 보증금을 줬다는 것이 되겠죠. 그럼 임차인이 임들한테 보증금을 얼마를 줬는지 지급했는지 그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알겠죠? 보증금을 지급했다, 차임을 지급했다, 그 다음에 화재의 원인이 알 수가 없다, 불명이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증명한다? 임차인이 증명한다. 세 가지가 중요하고요. 밑에요 전속기간 한번 봐봐요. 전속기간은 옛날에는요 임대차의 전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맨 끝에 삭제 동그라미 삭제가 됐어. 알겠죠? 20년을 넘지 못한다 삭제가 됐다고. 알겠죠? 삭제 동그라미 했어요? 삭제됐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묵시적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이것은요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요 이제 5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다 묵시적갱신에 관한 것인데요. 뭐 이것은 나중에 한번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봐봐요. 그럼요 문제 한번 봐봐. 문제요 78번 한번 봐봐요. 오른쪽 문제 78번 돼 있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여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 불리한 약정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 이건 무슨 규정을 물어봐? 임의규정이죠?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몇 번? 비용상환청권. 아까 세 개 암기를 했잖아요. 비용상환청권, 차임지급 시기,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비용상환청권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럼 79번이에요. 79번에 여러분 2번 봐봐. 2번 79번 맞아 틀려요? 임대차 전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OX X죠. 알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여기서 틀렸다 이 말이죠. 원래는 옛날에 20년이었는데 지금은 제한이 있다 없다 삭제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거기 보면 임차인의 권리 의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임차인의 권리 의무라고 되어 있죠?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서 의무. 방금 우리 봤죠? 임차인은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인도를 해줘야죠. 알겠죠? 그래서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임차인이 입증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 차임을 지급했다. 다 누가 입증한다? 임차인이 입증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왼쪽 봐봐. 왼쪽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럼 여기 봐봐요. 임대인의 권리에서 뭐가 있냐? 차임 청구권이 있어. 차임 청구권이요. 의무에서 뭐가 있냐? 수선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수선은 통상의 수선이 있고요, 소규모 수선이 있고요, 대규모 수선이 있어요. 여러분요, 대규모 수선은 어떻게 돼요? 대규모 수선은 언제나 임대인이 해요. 소규모는요 원래는 임차인이 해요. 임대인이 해요. 그런데 합의로 임차인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인 것은요 그건 임차인이 해요. 그래서 통상적인 것이 뭐냐?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선이 가능하거나, 알겠죠? 그러면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을 통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 통상적인 것은 우리가 벽에 금이가 있고 바닥에 금이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연탄가스가 침입해서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판례가 뭐라고 했냐? 벽에 금이가 있고 바닥에 금이가 있죠. 이것도 다 누가 수선해야 된다? 임차인이 수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이 다 놀래죠? 근데 이것은 판례가 나올 때 그 어떤 사정이 있죠. 그래서 80년, 70년, 80년 때 이때 사정이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어때요? 건축 기술이 발달했어, 안 했어? 안 했고, 사실은 그때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달동네가 얼마나 많았어. 아직도 달동네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집값도 얼마 안 하는데 사람 한 사람 죽었다고 해가지고 1억 손해배상 해라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여러분요, 딱 내가 말하면 다 알 거예요. 연탄가스에 중독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연탄가스에 중독되면 뭐를 해야 돼? 양념을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동치미 국물. 그 정도로 뭐야?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연탄가스가 중독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니까 민간요법이 나온 거 아니에요. TV 같은 데 보면 옛날에 뭐 연속 같은 거 보면은 돈이 뭐죠? 그 남자가 여자가 사랑할 때 제일 먼저 어디서 빠져요? 한 여자가 연탄가스에 중독돼 가지고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데 옆에 있는 세대를 사는 그 집 어디요? 남자애가요 얻고 뛰어 가지고 동치국물 먹여 가지고 살리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뭐 연속기 다 그런 거잖아요. 그 정도로 뭐예요?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빈번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엉망이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임대인 너가 책임을 져라 그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임대인은 죽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때 당시엔 그랬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아시겠죠? 전기장판이요? 도배나 장판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는 그것은 우리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기가 힘들면 그것은 다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배장판은 임대인이고 전세 들어가면 누가 한다? 전세권자가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비용에 관한 문제죠? 비용은 다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짱이다. 그러니까 이런 보면은 우리가 월세 들어갈 때 보면 벽지가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 그런데 사람들은 무조건 월세 들어온 사람들은 벽지 발라달라고 그래. 애들이 벽에다가 어린애들 장난해가지고 뭐 그림 그려놨다고.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남의 집 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걸 꼭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집 주인은 어때요? 지금 계속 방이 2달간 안 나가고 있는데 이거라도 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니까 불필요하게 자원 낭비죠. 그러니까 이런 딱 보면은 가서 이러면 딱 보면 그 집이요 월세방인지 전세방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전세는 어때요? 지저분해도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남의 집에다 벽지 말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그냥 살아요. 그런데요 임대차는요 월세 사는 것은요 일단 내가 돈 들이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벽지 발라달라고 그래. 그럼 주인은 보통 발라준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임대차는요 첫 분양 면적보다 1년, 2년, 3년 지나면 방이 좁아져요. 왜요? 벽지를 하도 많이 발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갔다요 분양 면적보다 방의 면적이 줄어들었으면 그것은 임대차예요. 알겠죠? 그 집은 계속 뭘 줬다? 월세 줬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식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충분히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중에 부동산 하다 보면 전세보다 월세 집어넣는 게 훨씬 힘들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중개 사는 사람들 다 뭐예요? 월세 그건 누구한테 맡겨요?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월세. 그래서 원룸 담당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 새로 들어온 사람. 왜? 그 사람이 한번 계약을 하면 15번 가야지 한번 계약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고생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한다? 손님 많으니까 경험 쌓는다고. 경험 쌓는 데 좋다고 그래. 그 사람도 잔머리가 있어가지고 한 2달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 알아 몰라? 다 알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의무 보세요. 의무로 보면 권리와 의무가 있죠. 의무로 보면 통상의 소선은 임차인이고 소규모는 원래는 임대인 합의로 임차인이 할 수 있고 대규모는 언제나 임대인이다. 그럼 권리 차임 청권 봐봐요. 맨 위에 후급이 원칙이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죠. 차임 증액까지만 줄 거봐. 차임 감액까지만 줄 거봐. 그러면요 차임 증액하고요. 그러면 차임 감액하고요. 그럼 딱 봐봐요. 차임 증액하고 차임 감액이 있죠. 누가 유리하고 임차인한테 어떻게 유리하고 어떻게 불리해요? 증액이 유리해요? 감액이 유리해요? 임차인한테 누가 유리해?
감액이 유리하죠. 증액이 불리하죠, 당연히. 그런데 증액을 금지한다. 여기는 금지한다. 증액을 금지해. 그러면은 임신한테 유리해, 불리해? 아니, 뭘 생각을 하죠? 여러분이 세대로 산다고 생각하면 되죠. 증액하지 않는데 좋아, 나빠? 감액하지 않는데 좋아, 나빠? 나빠요. 안 깎아준다니까 나쁘죠. 증액하지 않는다는 말은 올리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뭐 할 수 있어도 깎아줄 수는 있어도 그 말이잖아요. 감액을 금지하면요, 깎질 않고 올리기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임차한테 유리해요? 증액 금지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증액 금지는 유효이고 감액 금지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네.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제 이것은 이제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문으로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지금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임차인을 보호하죠. 그러면 임차인의 뭐를 본다? 권리를 본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뭐가 있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는요, 부합하고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요, 이 지상물은요, 이것은 존속기간하고 관계가 돼요. 존속기간, 아까 우리 존속기간 했었죠. 잠깐 봤잖아요. 보증금은요, 대항력하고 관계가 돼요. 대항력.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보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은 임차인이죠. 그럼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지금 우리 채권하고 있죠?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래서 을한테요 1억 원에 100만 원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갑한테요 1억 원에 100만 원을 줬어. 그럼 이건 임차권이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살았으면 을은 10월 1일까지 살고 10월 1일 날 갑한테 1억 원을 돌려받아야죠.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5월 1일 날이요, 갑자기 병한테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걸 양수인이라고 그래. 양수인이요? 집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뭐가 없냐? 대항력이 원래는 없단 말이죠. 그럼 대항력이 뭐냐? 을은요, 갑에게는 10월 1일까지 산다고 할 수 있고 10월 1일 끝나면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갑에게는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갑자기 중간에 집주인이 5월 1일 바뀌었죠? 그럼 이 병한테도요, 내가 갑하고 계약을 10월 1일까지 했으니까 10월 1일까지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10월 1일이 끝나면 병 너가 나한테 보증금 1억을 돌려달라고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즉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그걸 대항력이라고 그래.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으면 대항력이 있고 없으면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채권은 원래는 특정인이 특정인에만, 그래서 채권은 원래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만 10월 1일까지 산다고 주장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 병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중간에 5월 1일에 집주인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병이 을한테 뭐라 한다? 야, 너 나가. 5월 1일 갑자기 너 나가. 그러면 을은 나 10월 1일까지 계약했는데 필요 없어. 무조건 나가야 돼요. 아, 그럼 보증금 너가 줘야지? 필요 없어요. 보증금은 갑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돼요. 병한테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대항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는 어떻게 하냐? 대항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한다?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그러니까 보증금 1억 원이에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등기라거나 전입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등기 지금 배우고 있죠? 등기를 하게 되면요, 접수할 때부터 효력이 있어요? 등기가 완료될 때부터 효력이 있어요? 접수 시로부터 효력이 있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 등기는 그냥 접수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5월 1일이죠? 5월 1일 이렇게 병한테 집이 팔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집이 팔려가지고 병이 을한테 뭐라 한다? 이 사람이 등기가 돼 있고 전입신고가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기냐? 대항력이 생겨요. 등기는 그날부터, 그 다음에 전입신고는요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 그런데 1월 1일날 등기했으니까 1월 1일부터, 1월 1일날 전입신고하면 1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5월 1일날 집주인이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이 병이 을한테 뭐라냐? 내가 주니까 너 나가, 그러죠? 그럼 을은 뭐라 한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나는 비록 갑하고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지만 나는 등기가 돼 있어서 대항력이 있으니까 당신한테도 내가 여전히 10월 1일까지 살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원래 보증금은 누구한테 줬죠? 갑에게 줬죠? 그런데 10월 1일이 되면 소유 집주인이 누구예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병 너가 보증금 1억을 달라, 이 말이죠. 그걸 대항력이라고 그래. 보증금 원래는 누구한테 줬죠? 갑에게 줬죠?
근데 보증금을 병에게 받는 거예요. 그걸 대항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항력은 의리요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 대항력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항력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이 을은요 병한테 주장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을이요 이 일을 제기한다. 이 일을 제기하면은 갑에게 주장할 수도 있다. 이 일을 제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만약에 부동산에 매매가 있죠. 빌라 같은 거 매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와가지고 물어보죠. 집주인이 세대로 산 사람한테 우리 내가 집 팔 건데 나갈 거예요 살 거예요 물어보죠. 그럼 나간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그때 돈 주죠. 나간다. 그게 바로 이 일을 제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입신고가 돼 있으니까 대항력을 주장하겠다 이 말이죠. 새로운 사람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산다 그러면 나는 계속 살겠다. 병한테도 내가 계속 임차인을 사겠다 주장한다 이 말이고,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이고, 나 나갈래요? 그 말은 내 돈 주세요 이 말이죠. 그 말은 이 일을 제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이 집에서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집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럼 나는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중간에. 알겠죠? 나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때요 중개 수수료, 중개 수수료 있죠? 중개 수수료 뭐라고 하죠? 중개 수수료라고 그래요? 중개 보수 있죠? 그 중개 보수를 누가 부담한다? 을이 부담한다 안 한다? 중간에 나갔다 해서 부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요? 임대차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항력하고 보증금을 누가 반환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또 한 가지는 이제요 비용상환 청구라고 부속물이란 게 있죠. 자, 이건 뭐냐? 여기를 봐봐요.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1층에 갑이죠. 2층에요 여기 을이요. 을이 그걸 중축을 했어. 이 중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있다. 1층은 누구 것이냐? 갑 이 말이죠. 여기가 독립성이 없다. 1층은 누구 것이냐? 갑이죠. 갑. 근데 여기 2층은 뭐냐? 2층은요 여기요 을이 된다 이 말. 을. 여기는요 2층은 누구냐? 갑이 된다 이 말이죠.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을이 중축을 했는데 이것이요 갑의 것이다 이러면 생각을 해봐. 을이 중축했는데 갑의 것이 되니까 을은 갑한테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래서 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기 간단히 얘기하면 벽이죠. 건물이죠. 건물벽이 여기는 벽지를 발랐다. 벽지 또는 뭐다? 페인트다 이 말이죠. 페인트 알겠죠? 여기는 뭐죠? 벽이죠. 벽인데 벽시계가 걸려있다 이 말이죠. 벽시계. 이런 벽시계 봐봐요. 벽에 벽시계가 걸려있죠? 뗄 수 있어 없어? 있죠. 떼죠. 떼면 어때요? 다른 데 가서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벽지나 페인트는요, 벽에 붙은 벽지나 페인트는 뗄 수 없고 벽지는 뗄 수는 있지만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말한다? 독립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벽시계는 건물의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죠. 이것은 부합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것은 뭐다? 물권의 객체. 사고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부속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강행 규정. 여기는요 벽지하고 페인트죠. 그럼 벽지하고 페인트는 뭐다? 벽의 구성 부분이죠. 뗄 수 있어 없어? 분리복구 안 되죠. 그것을 말한다? 부합이다. 벽지만 따로 사고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런 벽에 붙어있는 벽지만 따로 사고팔고 할 수 있어? 없죠. 이것을 말한다? 물건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것을 말한다? 그것은 비용의 문제이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이제 이 항상 이러면요 독립성이란 말은 구성 부분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말이고,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구성 부분이고 부합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요 아까 우리 비용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뭐 할 수 있어? 포기할 수 있고, 강행 규정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고, 이 비용은요 뭐 한다? 돈 안 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때 비용은 뭐가 있다? 아까 봤었는데 박스에서 필요비하고 뭐가 있어? 유익비가 있다. 필요비는 지출 즉시로 청구할 수 있고요. 필요비와 유익비는 또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을 반환하고요. 반환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도 있고.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판례가 뭐랬냐, 이렇게 중축을 하죠. 중축한 것은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독립성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게 부속물은 뭐죠? 임대차가 종료를 해야 돼요. 종료하고 채무 불행이 없어야 돼요. 채무 불행이 없어야 돼요.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야. 그걸 부속물이라고 그래.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여기 TV하고요 카메라 지금 달아놨잖아요. 저거 다 부속물이거든요. 그럼 이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임대차가 끝나면 그러면 건물주한테 이걸 사라고 할 수 있는가? 못한다니까요. 건물주한테 사라고 말을 못해. 왜 못하는 거예요? 건물주한테 사라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설치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임대인한테 물어봐야죠. 카메라나 TV 설치하고 나서 임대차가 끝나면 당신이 이걸 사겠느냐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임대인이 예스 했으면 이걸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사라고 할 수 있지만, 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이것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임대인이 이런 시설을 해놓고 당신 하고 나면 어차피 이런 시설 필요하니까 이걸 사시오. 그래 내가 샀으면 임대차 끝나면 당신이 다시 사시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부속물이라고 그래.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설치한 것은 아무리 독립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속물이다 아니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돼. 그것을 말한다,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지금요? 이것을 부속물 매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항상 시험에 뭐다? 이렇게 나와. 비용상환청구권은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비용상환청구권은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서, OX, X. 부속물은 구성 부분으로서, 부합으로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알죠?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하고 뭐죠? 부속물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어디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기면 지상물 매수청구권, 그 다음에 뭐라 나왔죠? 부속물 매수청구권하고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비용상환 청구권 바로 거기 보면 중축을 했는데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독립성이 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물권의 객체가 된다, 부속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밑에 3번 임대인의 동의나 매수해야 되고, 채무 불행이 없어야 돼. 3번과 4번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독립성이 없다, 봐봐. 없다, 구성 부분이다, 부합이다, 물권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비용상환청구권이죠. 비용상환청구권은요, 필요비하고 유익비 있죠. 필요비는 언제 한다? 지출 즉시. 지출 즉시. 또는요, 필요비와 유익비는 지출 즉시가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하고 반환 후 몇 개월 이내, 6개월 동그라미 6개월 이내 청구하든지. 특히 여러분 유익비를 줄고 봐. 밑에다가 줄고 보면 누구의 선택이냐? 유익비는요, 회복자의 선택, 그 말이에요. 유익비는 회복자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다? 허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부속물 매수하고 비용상환청구권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 지금 부속물은 뭐다? 독립성이 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물권의 객체가 된다, 이 말이고, 비용은요,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다, 부합이다, 물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것을 비용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뭐라고 한다? 비용상환 청구권, 이렇게 됐죠 지금? 자요, 그러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제 강행 규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임의 규정 이렇게요, 유치권 이렇게요. 자, 돼 있나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봐. 이제 우리가 지상물 매수청으로 보면, 지상물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여기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임차인 이렇게 건물하죠. 이렇게 건물이 있죠. 을이요. 그래서 기간은요, 30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땅을 빌리는 것을. 기간이 만료가 돼. 만료가 되고, 지상물이 뭐라고? 현존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없냐? 채무불행. 채무불행이 없어야 돼. 그래서 그럼요, 중요한 것은 봐. 여기도 채무불행이 없어야 부속물 매수를 청구해. 여기도 채무불행이 없어야, 그러니까 월세를 2달 이상 밀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야지 돼. 그렇게 되죠. 그러면 뭘 한다?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
갱신을 요구한단 말이죠. 갱신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요 노예 노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 임차인이 있죠. 이 임차인이 이 갑한테 30년 끝났고 건물이 지금 있잖아요. 월세를 2번 이상 연차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기간을 한 번 또 연장해 달라고 해. 그런데 갑이 싫으니까 건물 철거하러 가죠. 그러면 을이 뭐라 하냐? 을이 갑한테 너 그러면 이 건물 사, 이렇게 이 건물 사. 그걸 지상물 매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요, 땅을 여러분요 누구한테 빌려주잖아요. 남한테 땅을 빌려주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권이 있어. 계속해서 갱신해 주든지, 그러기 싫으면 저 건물을 사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둘 중 하나밖에 없어. 계속 갱신해 주든지 저걸 사든지. 무슨 말 이해됐나요 지금요? 알겠죠? 청구 앞에 지상물이죠. 이 지상물은 뭐냐? 이 지상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다 돼. 다 지상물로 돼. 미등기 무허가도 긴 게 없어. 임대인의 동의를 불문해. 우리요, 이거 왜 그러죠? 왜 임대인의 동의를 불문한다 이 말이 나오죠? 부속물 매수에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죠. 지상물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경제적 가치를 불문해. 왜요? 경제적 가치는 30년 됐는데 경제적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더니 말든지. 임대인에게 소용 여부를 불문해. 소용이 있냐 없냐 그거 필요 없어. 무조건 건물 있으면 무조건 사야 돼. 엄청나게 무서운 제도죠.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상물이요, 땅이 너무 적어. 이렇게 땅이 너무 적어서, 갑의 땅이 너무 적어서 다른 사람 땅하고 사가지고 빌려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 그러니까 이 건물을 30짜리 건물을 지으려는데 땅이 25평밖에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땅 빌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요 전부에 대해서 매수 청구가 된다 안 돼. 이것만 안 돼. 알겠죠? 왜요? 이 사람 땅 여기까지밖에 아닌데 이 건물 사가지고 어떡하라고. 그럼 이 건물 샀으면 이 사람이 뭘 한다? 얘가 이쪽에 있는 건물 철거하러 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니까요 매수 청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은 포기가 된다 안 되죠. 봐봐, 만약에요 30년 전에 이제 을이요 갑한테요 당신 땅에다가 건물장 지읍시다 이러면 이 사람이 해달라고 하라고 그래요. 남의 땅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건물 지으라는 사람 어디가 있어. 그런데 이제 을이 뭐라 한다? 을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 건물을 내가 철거할게요. 저 건물을 당신한테 인도 또는 양도, 저 건물을 당신한테 포기할게요. 이렇게 약정을 하죠. 약정. 이런 약정은요 임차인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그러니까 무효라니까. 강행 규정 아까 뭐라 그랬어?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유효, 불리하면 무효. 그러니까 무효니까, 약정 무효니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청구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30년 전에요 공증을 받았어. 공증 할애비라도 안 돼. 알겠죠? 그것은 무효니까 무조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상물 매수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청구할 수 자 다시. 그럼 여기서요, 여기가 20년이죠? 이 30년이 지났죠? 30년이 지나가지고 뭘 한다? 이 의리한 사람이 건물을 철거한다고 했어 안 했어? 30년 전에 철거한다고 했죠? 네.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네. 계약을 했어도 우리가 모든 약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은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조건 무효예요. 아무리 철거한다고 약속을 했어도 그건 무효라고. 그러니까 철거한다고 약속을 했어도 을은 갑한테 건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걸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강행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갑하고 둘이 다 법을 잘 모르니까 30년이 지나면 건물을 철거한다 그랬으니까 건물을 철거하는 걸로 둘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갑이 을한테요 건물을 철거하라. 30년 지났으니까 철거라고 소송을 지겠어? 철거라고 소송을 지겠어? 철거 소송. 그래가지고요 갑이요 승소를 했어. 승소를 했는데 아직 철거 전이야. 철거 전이다 이 말이죠. 철거 전.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승소를 했는데 철거 전이야. 그러면요 일단 갑이 승소를 했죠. 왜냐면 을은 소송이 안 나오죠. 왜냐면 자기가 철거를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2번 이상 법원에 안 나오죠. 그러면 갑의 주장에 대해서 을은 승낙한 걸로 봐버려. 그걸 의제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철거전이죠. 그럼요 을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어른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건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 건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알겠죠? 상당히 무서운 제도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둘 중 하나죠. 땅을 빌려주지 말든지, 빌려주면은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든지. 알겠죠? 왜요? 이 건물을 해가지고 이 건물이 30년 정도 지나면 이 건물이 쓸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 보수공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얼마에 사느냐? 현재 시가대로, 청구 당시 시가. 그럼 청구 당시 시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모르죠. 하려면 감정평가를 알아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중개업소 세 군데만 딱 돌아다니면 가격이 나와. 알겠죠? 그래서 현재 시가대로 무조건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장을 해줘야 돼요. 갱신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선택권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임대차는 오로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그랬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임의 규정이란 말하고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임의 규정은 합의가 임차인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무조건 뭐가 된다? 유효가 돼. 그런데 강행 규정은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괜찮아, 불리하면 무조건 무효가 돼.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왜? 임차인이 건물을 건축했는데 비용이 들어갔는데 저걸 또 임차인한테 철거하고 나가면 임차인의 철거 비용까지 들면 너무나 큰 손해가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한다?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니까 아무리 철거하기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건물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지상물 매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지상물 매수는 상당히 무서운 제도죠. 그래서 이 무서운 제도가 이것은 거의요 매년 나왔는데 지금 연속 3년간 시험이 안 났어.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올해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상 매수 한번 봐봐요. 지상 매수로 보면, 자, 갑의 건물에 의뢰 임차인 대항력이 있죠. 전속기간 만료하고 그 다음에 2기 이상 연체가 없어야 돼. 채무불이익이 없으면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하죠. 그런데 임대인이 노하죠. 지금 따라가고 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죠. 지상물은요, 맨 위에 1번 별 하나에 무허가 미등기도 된다. 임대인의 동의를 본문하고 소용 여부를 본문하고 경제적 가치를 본문하고 그 다음에 5번 별 하나에 5번 1번 5번 6번 1번 5번 6번 별을 해. 알겠죠? 제3자 토지 위에 건축됐죠. 제3자. 그럼 어떻게 한다? 구분 소유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되고 전부 매수 청구 X 거기 줄고 전부 매수 청구가 안 돼. 전부 매수 청구가 안 된다. 전부. 여러분요 봐봐요. 여러분 건물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요, 밀수란 말은 집 사라 이 말이죠. 그 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 집에 저당권 전세권 없는 집이 우리나라에 어디가 있겠어? 저당권 전세권이 있어도 그 집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6번이죠.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인정을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임대차가 만료가 됐어. 지상물이 현존을 해. 지상물이 만료가 되고 지상물이 현존한데 그 지상물을 철거나 포기나 양도하기로 약정을 해도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무효이다. 그랬죠? 무효, 이렇게.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지상물 매수하고 부속물하고 비용상환 청구권 이 세 가지가 임대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한 번 읽고 암기하면 되는 것들이야 다. 그러니까 임대차가 되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 임대차를 어떻게 시험에 먼저 책을 쓰냐 봐봐. 이렇게 써있어 책들이. 임대인의 권리,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의무, 이렇게 쓰여있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임차인한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임대인한테는요 비용을 상환할 뭐가 있겠어? 의무가 있겠죠. 어떤 책들 보면 임대인의 의무 그래가지고 비용 상환 의무, 임차인의 권리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해놨어. 그것은 틀렸다는 게 아니고 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눈이 너무 약한 거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 의무를 쓸 필요가 뭐가 있어? 권리가 있다는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권리가 있다는 말은 당연히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뭐가 있다는 거야? 반대로 의무가 있다는 건데, 그걸 이걸 또 똑같이 또 쏟아놔. 그러니까 책임이 엄청나게 두꺼워진단 말이죠. 알겠죠? 그것은 법을 보는 눈이 이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걸 알아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딱 해가지고 보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반대로 또 임대인의 것을 또 의무를 다 쓰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봐. 아까 임차인은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임대인은 뭐가 있겠어요? 차임을 지급할 의무. 그걸 또 쓰면 뭐하냐고. 당연히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지금 내 말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확 줄이면 이렇게 줄여져. 그런데 만약에 본래대로 다른 기본서처럼 임차인의 권리 의무, 임대인의 권리 의무 이렇게 쓰려면,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민법책이요, 민법의 개론 요약집이에요. 요약서가 공인중개사 먼저 사법시험 공부했던 학생들이 보는 눈이 2,300페이지 정도 돼요. 알겠죠? 요약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알겠죠? 거기도 보면 인용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단권으로 되어 있으면 페이지 수가 한 8,000페이지 정도 돼요.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않고 그냥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되어 있는 거 보면 뭐 보면 2,200페이지인가 지금 나온 책들이 그렇거든요. 책값 한 8만 원 정도 돼요. 알겠죠? 그런데 그런 책들을 보면 뭐 임대인의 권리 의무 다 써놨어. 이러면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 그건 끝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권리의 반대는 뭐다? 권리하고 대응되는 게 뭐야? 의무고. 의무가 있으면 뭐가 있어? 권리가. 그걸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권리와 의무는 상호 대응한다. 알겠죠? 그냥 간단히 끝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임대차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요, 한 장을 더 넘겨봐. 한 장이 아니고, 한 장이 아니고, 이런 봐봐. 문제 178페이지에 문제 80번을 봐봐. 문제 80번. 봤어요? 문제 80번, 178번, 문제 80번, 오른쪽에 있잖아요. 임차인의 유익비라고 됐죠? 유익비. 봐봐. 여기 지금 비용이죠? 유익비.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유익비 상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거 봐봐. 유익비하고 필요하면 임대차가 종료하고 반환하고 몇 개월 이내? 6개월이니까 종료가 돼야 돼. 1번 맞죠? 2번.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런 아까 말했어. 그럼 유익비는 반드시 누구의 선택? 회복자. 임대인. 앞에 한번 봐봐. 앞으로 한 장 봐봐. 176페이지 한번 봐봐요. 176페이지 맨 밑에 유익비라고 돼 있죠?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돼 있죠? 누구의 선택? 회복자, 소유자, 임대인의 선택. 그 말이 중요하다고. 알겠죠? 회복자, 소유자,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의 선택.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2번이 정답이죠? 3번.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반환 줄고 몇 개월? 6개월. 됐죠? 4번.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 비용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 동그라미.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니까 임차인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 무조건 뭐가 된다? 그대로 효력이 있죠.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 목적물을 줄고 반환을 거절 뭐라 한다? 유치권 행사. 이렇게 유치권을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81번 한번 봐봐. 옳지 않는 것은 일시 사용 줄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거기다 써 모텔. 알죠? MT라고 써 모텔. 모텔에 가서 이런 며칠 잠자죠? 그러니까 일시 사용이라고 그래. 일시 사용해서 여러분요 봐봐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거기다가요 TV를 설치하겠어요? 뭘 설치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시 사용에는 뭐가 없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시험에 몇 번이나 나온 것이에요. 일시 사용 뭐다? 모텔 가서 이렇게 잠깐 잠자는 거잖아요. 알겠죠? 출장 가서 잠자는 거.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줄과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그러면 두 가지가 안 된다고 그랬어. 뭐가 안 된다고 그랬어? 채무불이행은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가 안 된다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암기해. 두 가지가 안 돼. 부속물 매수 청구 안 되고 지상물 매수 청구 안 되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채무불이행은 두 가지가 안 된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번.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를 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도대금 매매대금이죠 줄고 인도를 거절 줄고 인도 거절을 뭐란다? 유치권이라고 그래. 유치권. 그럼 유치권은 뭐는 안 된다 했어? 아까 세 가지 안 된다 했어. 유치권은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세 가지. 다시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안 돼. 근데 지금 여기요 부속물을 매수하라겠으니까 그것을 매도대금은 뭐라고 그래? 두 번째 매도대금을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유치권은 뭐라 한다? 인도를 거절한다, 이런 말이에요.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 줄거. 아무리 독립성이 있어도 이것은 대상이 되지 않아요. 거기다 써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 써 거기다가 사진관 영업시설 이렇게 사진관 영업시설 이렇게. 그러면 사진관 영업시설이 뭐예요? 사진관 영업시설이 뭐예요? 여러분 사진관을 보면 조명시설 있죠? 그것은 일반 사무실에는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거기가요 나이트클럽 할 것도 아니고요. 알겠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독립성이 있어도 부속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 이 말이 나오면 부속물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5번은요.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줄고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기속하기로 약정. 거기까지 줄고 임대 소유기로 약정. 자 봐봐. 이런 봐봐. 뭐라 했어? 증축했죠. 중축한 부분 가로로 묶어. 거기 중축한 부분을 가로로 묶으라고. 거기는 뭐라고 썼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성 X.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어. 그 말의 뜻은 뭐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그것은 뭐다? 그것은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은 이것은 무슨 문제이다? 써 거기다가 독립성이 없다 옆줄 긋고 비용 문제. 비용 옆줄 긋고 비용의 문제. 비용은 여러분 뭐 할 수 있다? 옆줄 긋고 포기 가능.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제 읽어.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건물 임차인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소하기로 했다. 증축한 부분은 아무 말이 없으면 비용이다 이 말이죠. 자기가 증축해놓고 임대인한테 너 가지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나는 비용을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맨 끝에 이것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 줄고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 X. 부속물 매수 조건에 인정된다 X. 이것은 부속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다? 써 비용의 문제로서 유효하다 그래야지. 비용의 문제로서 유효이다 이래야지. 알겠죠? 그래서 비용의 문제로서 유효죠. 그러니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속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것은 뭐의 문제다? 비용의 문제지. 봐봐. 부속물이 문제가 되려면 부속물은 뭐가 있어야 돼? 부속물은 뭐가 있어야 돼? 독립성이 있어야 돼. 내가 방금 말했죠. 아무 말이 없이 중축하면 독립성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독립성이 없으니까 부속물 매수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독립성이 없을 때는 무슨 말을 써야 된다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이라고 써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비용의 문제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우리가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곧 부속물이냐 비용이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보냐? 이 83번을 봐. 83번. 문제가 정답이 몇 번이냐고? 80번 정답이 3번이죠. 옳지 않는 거죠? 옳지 않는 것은 지금요 임차인이 매도금 대같이 인도를 거절 3번하고 5번이네요. 3번하고 5번. 알겠죠? 3번하고 5번. 81번의 정답이 3번하고 5번이라고. 81번 정답이 3번하고 5번. 됐어요? 자, 그럼 83번은요? 83번을 보면 을은 석조 건물의 소유로, 석조 건물 줄거요. 견고한 건물이죠. 석조 건물이요. 석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그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 등기를 했다. 보존 등기 줄고 보존 등기 써요. 그래서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을 취득. 우리가 아까 말했죠. 전입신고나 등기라면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남의 땅을 빌리고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 등기하면 그 건물에 관한 등기를 토지 임대차 등기로 봐줘요. 622조에 의해서. 그래서 건물을 신축해서 등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고?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1번 몇 개 차임을 연체했다? 3기 아니고 2기만 연체를 해도 맨 끝에 해지할 수가 있어요. 임대차, 민법 임대차를 몇 기만 연체해도 2기만. 근데 지금 몇 기 연체했어? 3기. 당연히 해지할 수 있죠. 1번 틀렸죠? 2번 을이 병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갑의 동의도 얻지 않고 임차권도 양도를 했다. 줄고요. 갑의 동의도 얻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죠. 임차권을 양도하죠. 동의 없이 양도하죠. 그럼 병은 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동의를 해야 돼요. 3번은요. 갑을사의 임대차는 20년을 넘을 수가 있다. OX 5죠. 20년을 넘을 수 없다. 그런 규정은 삭제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의 전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가 있다. 있다. 알겠죠? 있다. 3번이 정답이죠. 4번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없다. 갑 동그라미 갑의 해지 통고. 갑이 누구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 이 말이죠. 이러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임대인 통고 이퀄 갱신 거절 이 말이죠.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했단 말은 뭐를 하겠다? 갱신을 거절하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갱신을 거절한다는 말이니까 그 임차권이 소멸하면 을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을의 계약 갱신 청구 유무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된다. 4번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 지금 보면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했는데 노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하죠. 그런데 지금요 여기에서는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 이 말이죠. 해지 통고했단 말은 갱신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바로요 즉시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뭐라든지 갱신해 주든지 사든지 둘 중에 하나.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지 통고죠. 그럼 바로 밑에 갱신 청구 유무에도 불구하고 인정된다. 5번은요 갑이 건물이 갑소유 토지 외에 제3자 토지 위에 줄고요. 제3자 토지 위에 걸쳐서 아까 뭐라 그랬죠? 제3자 토지 위에 걸쳐서 있다. 그러면 건물의 전부의 매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임대차가 종료하면 건물 전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이렇게. 그래서 아니요. 이 문제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답이 4번이 정답이었고 3번은 정답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년을 넘을 수 없었거든. 알겠죠? 그냥 넘을 수 있다가 틀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 법이 삭제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0년 넘을 수 있으니까 3번하고 4번 두 개가 정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 잠깐만 쉬었다 다시 조금 뒤에 보면 임차권의 처분이라고 있죠? 임차권 처분 봐봐. 뒤에요. 한 15분 정도만 하도록 그렇게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